충분히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 2020년의 예외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전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지 않느냐. 집을 사는데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정말. 내 재산이 전부 다 뿐만 아니라 빚도 엄청 일으켰는데. Round 1, fight. 자,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두성구 의원 그리고 이광수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재건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아주 일사천리로 할 것처럼 처음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집값이 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수단으로 또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느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거지? 이제 궁금해집니다. 두성규 의원님, 정책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 흐름을 쭉 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게 주춤주춤하면서 가지 않을 건지 어느 쪽 방향으로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즉 서울 도심에 있어서 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재건축 부분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청수라든지 규제 다른 부분들에 대한 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강력한 규제 수단이 지금 다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 시장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 부분들을 지금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얼떨결에 지금 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들한테만 사실은 어떤 거래 부분을 허용하자는 건데, 강남 지역에 지금 그것을 갖다가 시행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있어서 시장이 안정이 됐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혹은 실거주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 아무런 제약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오 시장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도 정치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시장을 본인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광수 의원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 이쪽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이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면서 또 가게 될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사실 정책의 전망이 안 됩니다, 저는. 네. 어떻게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그게 네.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럼 두성규 의원님은 이제 당일원 쪽으로 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당일원 쪽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이야. 다주택자분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세요. 그거 되게 악수를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풀어준다고 해서 지금 신고가로 제가 매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 풀어준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요즘에 뭐 우스갯소리로 다주택자분들은 냉수 떠놓고 기도한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사실 선거 결과에 나온 거잖아요. 제가 선거 결과를 보니까 34개 동, 그러니까 야당에 지금 70% 이상의 표를 몰표를 준 중에서 38개 동 중에서 강남구가 34개 동이에요. 네. 압구정동은 야당 득표율이 88%입니다. 규제 풀어서 내 집값 좀 올려주라고 극명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풀어주면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변화를 대처하는 자세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기대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위든 아래든.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시장을 전망할 때 사실은 어떤 정책이 나올 거다, 아니면 안 나올 거다,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광수 의원님 강조해왔던 것 중에서 하나가 네. 다주택자들이 뭐 여러 가지 세금 때문에 앞으로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고, 그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많이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책들의 변화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실지. 다주택자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시장 차원에서 보면 집을 팔고 싶어요. 많이 올랐고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이. 그럼 빨리 팔아서 유동성을 갖고 뭐 좀 불확실성에 대처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하고 싶으신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 계속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 타이밍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당장 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또 하나 전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것도 공교롭게 이제 정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고정된 정책이니까 제가 앞으로 뭐가 나올 거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에서 혜택이 이제 폐지되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일몰되는 물량들도 시장에 나올 게 많아요.
네. 그동안 이제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임대사업자 혜택이 없어지니까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투자 수요가 현저하게 줄고 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자, 주성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매물이 앞으로 좀 나오는 시장 환경이 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조금 반대 쪽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M2로 할 경우에 뭐 시중에 지금 3,000조가 넘은 상황이고요. 이것을 사실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은 지금 7배, 8배가 넘는 상황들입니다.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현재의 경우에 기업들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즉 외환 보유고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즉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시중에 많은 상황인데요. 그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규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이제 흘러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쪽에 투자도 됐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상승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로감이 쌓이는 고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다.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는 예, 부동산 시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매물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도세 부분이 현재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볼 때 한 75% 지금 이 3주택자 이상은 실질적으로는 한 80%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양도 차익의 그 정도를 부담하는데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은 그럴 바에는 사실 정렬을 하겠다 이런 정렬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대책 부분도 사실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심 부분에 대한 공급마저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있어서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또 절반의 절반으로 떨어질 그런 쪽으로 우리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물건이 없는 가운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만 긴 행렬을 이루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좀 가격 부분이 결국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되게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성규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신규 입주 물량마저도 뭐 반토막 이렇게 나면서 공급이 뭐 매도 물량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집값이 오를 그럴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광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입주 물량을 저희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4만 9천 가구였고요. 네. 지난해 4만 또 9천 가구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한 10년간 평균으로 보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한 3만 가구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입주 물량, 입주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입주 물량이 3만 1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 입주 물량 많았는데 그때 집값이 왜 올랐을까요? 입주 물량이 적어서 집값을 올린다는 건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다고 그래서 갑자기 시중에 매물이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분양을 누군가 받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저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거는 저희 지표로도 검증이 안 된다. 오히려 입주가 많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참여정부 때는요, 입주 물량이 7만 가구가 넘었어요. 근데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때? 근데 아까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 유동성이 금리가 2차례나 인하되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니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 자산이라고 해서 돈이 몰린 거죠. 사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입주 물량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만약 유동성을 예측한다면 올해든 내년에든 어쨌든 금리가 뭐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화폐 유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데 돈이 돌지 않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돈들이 부동산에 계속 유입되기 좀 힘들고 돈이 유입되려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지만 계속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보유세를 낮춰주거나 양도세를 낮춰주거나 취득세를 낮춰주면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 돈들이 다시 부동산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을 되게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뭐 보유세를 낮춰주고 아니면 취득세를 낮춰주고 이런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집을 한 채 더 사는 건 되게 힘들고 투자 목적으로 그 돈들이 들어오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입주 물량은 하나의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저금리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기간에 이게 종식이 될 수 있느냐. 그는 지금 여러 각국의, 세계 각국에서도 사실 부양책의 일환으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을 언제 회수하느냐 부분과 관련해서 고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금 올라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각국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우리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올라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공급 쪽이 소홀히 되었고 그 부분을 뒤늦게서야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3기 신도시나 2사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사실은 만일에 현실화돼서 내가 입주할 수 있는 물건으로 되기까지는 2025년 이후라야 사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사실은 사전 청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화중지병, 그림의 떡일 뿐이지 그것이 자체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공급을 이야기할 때요. 공급 지표들을 갖다가 4가지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우리 입주 물량 같은 거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가지고 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인허가는 계획일 뿐입니다. 사실은 언제 착공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왜곡되고 있고요.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매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이나 간에 이중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매 시장의 경우에도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 시장에 있어서 가치 판단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다 보니까 실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나올 때의 가격과 사실은 세입자가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의 가격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1, 2억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사실은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쪽은 상승률이 딱 초기에 어떤 처음에 등록할 때의 가격에서 5%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반적인 전월세 좀 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한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중 가격들이 시장을 더욱더 교란시키고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계속 얘기 나온 게 워낙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는데 이걸 또 언제 중앙은행들이 걷어들일지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정책까지도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이광수 의원님 앞으로 이 실수요자들 어떻게 이 집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한데요. 굉장히 사실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실수요자라고 하면 지금 집이 없으실 텐데 네.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지난해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갔고 그래서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단 말이죠.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2020년만 놓고 보면 뭐 다른 나라가 훨씬 더 많이 오른 나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진국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이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2020년의 예외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전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사실은 다시 뭐 시장이나 정상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듯이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아까 이제 유동성 말씀하셨는데 전제는 이거예요. 유동성을 얘기할 때는 플로우죠. 더 증가할 수 있느냐.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느냐. 더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반대로 그런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앞으로 축소되는 관점이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또 하나 뭐냐면 다주택자는 최대로 증가했다. 최근에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부자들이요 부동산을 역대로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부자 보고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신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거봐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하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가 집값이 가장 안정되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3년도, 12년도였는데 그때 부자 보고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자들의 부동산 보유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산 거예요. 네.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는 게 스탁이 아니라 플로의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거죠. 그게 내 집 마련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2020년이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플로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근데 시간이 뭐 당장 저한테 하반기에요? 내년이에요? 2, 3년 후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힘들죠. 그렇게 예측하. 근데 방향성은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실 때 좀 더 시장의 변화를 유익 있게 보시고, 사실 지금 급하게 대출,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여당에서는 또 대출 많이 해주겠다. 네. 지금 대출을 자꾸 늘리는 쪽으로 갈 것 같은. 아니 무주택자한테 진짜 좋은 건 대출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출 많이 해줘서 만약 집값이 불안해지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흐름에서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그래서 집 살 때는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주성규 의원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실수요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조차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입장이 좀 다르게 판단되듯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시장에 있는 많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변수들을 다 망라한다는 건 대단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도 이제 매수자 우위냐 혹은 매도자 우위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의 지표로서 이제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먼저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실수요자분들은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2, 3년 전의 시장과 다르게 분명하게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다면요. 지금은 소득 계층별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나중에 향후에서 내가 이 주택을 구입해서 이것이 자산 가치가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냐 그에 관심을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수요 자체의 어떤 목적만 가지고 본다면 저는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지 않느냐.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가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면 저는 구입하기를 적극적으로 저를 구입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나 다양한 변수들은 그대로 흘러가게 두고요. 자기가 원하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혹은 그 단지 부분에 있어 특별한 개별적인 호재가 있느냐, 호재가 있는 주택을 사면은 더 낫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시점을 너무 고르는 것은 실수 입장에는 합리적인 저는 선택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내가 원하는 집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가 호재까지 붙으면 사고 싶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거기가 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집들이 가격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가 접근하기에는 지금 너무 비싼 정도까지 그렇죠. 가 있는 부분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전제해서 만약에 그런 집을 원하는 집을 샀는데 그러면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면 나중에 뭐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도 영향 없다는 말은 저는 약간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게요. 빚을 많이 껴서 집을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정말. 내 재산이 전부 다 뿐만 아니라 빚도 엄청 일으켰는데 거기다 내 집이 원하는 집을 샀는데 실제로 집값이 안 오르고 만약 빠진다 그러면 빚은 안 깎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금리도 막 올리고 그러면 이자도. 그래서 사실은 되게 유의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내 집 마련할 때도.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제가 할게요. 근데 왜 지금 집이 없으신 분들이 왜 불안하냐면 정부가 뭐 3기 신도시 분양하고 재건축하고 뭐 한다고 해도 집 없는 사람들이 계속 불안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특히 30, 40대는 청약 가점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약 가점 거의 만점이 돼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지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공급을 하면서 청약 제도를 개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청약 가점으로 분양하는 것.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대 뭐 40대 초반인데 제가 어떻게 만점을 얻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안 계신데 어떻게 만점을 얻어요?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청약가점을만 공공 분양하겠다. 그 비중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기대감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기대를 갖게 청약제도를 오히려 추첨제를 확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주택 기간이 하는 많은 분들에 한해서 뭐 10년 이상이면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추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기대감을 좀 갖고 기다려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분양한데도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청약가점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30, 40대가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청약 가점 제도가 공정한 거냐? 공평하긴 하죠. 점수를 그냥 하니까 편의적이고. 근데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학 능력 시험이 공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과외 많이 받고 돈 많이 부자들이 더 수학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무주택자들에 대한 청약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공급을 늘리는 것 동시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성규 의원께 하나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양극화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좀 그래도 좀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이제 비싼 집은 계속 비싸지고 사실 싼 집은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가 원하는 집을 내 수준에 뭐 맞게 어떤 내 형편에 맞게 집을 마련하게 되면 그 집값은 잘 안 올라서 상대적 박탈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값이 잘 안 오르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 박탈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략을 썼을 때 두성규 의원님 말씀하신 전략을 썼을 때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내가 왜 나만 이 집을 잘못 샀지? 이렇게 또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라는 입장의 그 용어 자체가 사실 이 정부에서 즐겨 쓰는 어떤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할 때 우리 이광수 위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투자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실수요자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거주하기 위한 용도, 내가 머무르고 안식을 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경우에는 사놓고 옆집이 더 많이 오르든 그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그런 주택들은 지금 무주택자들 가운데 서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이미나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 평균 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요. 평균 주택이 거의 11억 원에 지금 건접을 하고 있고요. 중위 가격은 10억 원에 지금 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산층 내지는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10억이라는 단위 자체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단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고 제가 있으면은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 굉장히 자꾸 지연이 되게 되고 그 부분은 또 다른 후회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내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선택할 수 있는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수단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시드자 머니가 확보가 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의 어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다음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쪽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생각을 하시게 되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현이 되지 못한 가운데 마음에는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조합을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가 솔직한 마음이죠. 지금부터 예를 들어 굉장히 무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또 다른 어떤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번에는 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 그리고 어떻게 실수요자들이 대처를 해야 될지 이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해안을 들어봤습니다. 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두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Round one, fight.